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과목 사무 경영 관리 개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 계획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 계획화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의 목표를 정한 후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의 방향과 지침, 절차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것을 사무 계획화라고 얘기를 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의 사무 행동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무 계획의 구성 요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 계획의 설정에 기초가 되는 단계고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목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방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방침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 스케줄이나 절차나 예산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고요. 스케줄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고요. 절차는 스케줄에 방법이 추가된 것을 절차라고 합니다. 예산은 미래의 활동을 수치로 나타낸 거죠. 금액, 돈 단위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사무계획은 예측, 목표, 방침, 프로그램, 스케줄, 예산, 절차 요 방법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 잠깐만 볼까요? 자, 사무계획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획하는 표준계획과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개별 선정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무계획의 효과는 타당성, 자, 타당해야 되겠죠. 합리성 비슷한 의미고요. 탄력성, 신축성, 용이성, 실현 가능성, 객관성 등을 갖춰야 해요. 효율적으로 사무 계획을 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둘게요. 자, 사무계획의 필요성과 효과 한번 볼까요? 자, 사무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성은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관련된 요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준과 수단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예산이나 인력, 정보 등의 중복을 막아주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경로를 수립하는 역할도 하고요. 관리의 다른 부분에 대해 경제적,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효과는요. 사무 계획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잠재적인 기회와 도전의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일단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경영의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고요. 사무량을 평준화시킴으로써 혼란과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사무량을 시간별로 균등히 구분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고요.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업무를 중요하지 않은 업무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런 효과들이 있다. 자, 사무계획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필요한 정보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에 필요한 정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양식, 사무를 관리하는데 어떤 필요한 대상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필요 정보의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량을 예측해야 됩니다. 사무량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보통 사무량을 측정을 해줘요. 이만큼 사무를 할 때 2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량을 적절하게 쪼개서 예측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무 처리의 방침을 결정합니다. 사무 처리는 개별 처리 방식이 있고요. 로트 처리 방식이 있고 자동화 방식, 유동 처리 방식이 있어요. 개별 처리 방식은 한 명이 모든 정보 수집부터 작성까지 모든 수행을 전부 다 하는 방식이 개별 처리 방식입니다. 그 다음 로트 처리 방식은 여러 사람이
정보 수집부터 작성까지 분담해서 처리하고 각 사무원은 맡은 일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여러 사람이 좀 분담을 해서 정보 수집부터 작성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면 넘기고 하는 방식을 로트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방식은 사무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유동 처리 방식은 사무의 처리 순서대로 사무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유동 처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계획의 수립 절차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사무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체 설정을 한 다음 대안을 구상하고요. 최종안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사무계획화의 대상 사무는 반복적이나 관계적인 사무활동,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무활동들은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반복적인 사무활동 중에서 반복적인 성질을 갖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발성이나 창조성을 요구하는 사무활동들, 그 행위를 연구하고 노력하게 되면 표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의 사무활동들은 예외사항의 사무활동에도 특수한 직무가 요구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작업은 특별히 채용된 사무원들에게 할당할 수 있어요. 자, 사무조직화 볼까요? 자, 사무조직화는 사무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고 각 활동이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원의 직무를 확정해주고 일정한 권한과 책임도 배분해주고 직무의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사무조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무를 어떤 부서에게 맡겨야 하고 어떤 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를 나눠주는 것을 사무조직화라고 합니다. 사무 구조를 확립할 수 있고요. 일 처리 개발 절차를 개발할 수 있고요. 재원을 할당할 수 있고 직무도 할당해주고요. 권한의 책임을 명확화해주고요. 자격의 조건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일을 사무조직화라고 해요. 사무조직의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업무 흐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의 목표와 연결해서 직무 수행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사무조직화의 일반 원칙입니다. 목적의 원칙. 자, 목적의 원칙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게 목적의 원칙이고요. 기능화의 원칙은 조직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기능화의 원칙입니다. 책임 권한의 원칙은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게 책임 권한의 원칙이고요. 명령 통일 일원화의 원칙은 조직은 한 사람의 상사한테 모든 명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명령 통일 일원화의 원칙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한테 명령을 안 받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한테 명령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령 통일 일원화의 원칙이 있고요. 권한위임의 원칙이 있어요. 권한위임의 원칙은 각 계층에 할당된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통제방위 적절화의 원칙은 한 사람의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나 조직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정도의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게 통제 방위 적절화의 원칙이고요. 개선과 참모의 원칙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개선과 참모,
목적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자문을 구하고 권고하고 이런 전문가의 집단에 대한 기능도 충실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전문화의 원칙은 업무의 특성과 전문적인 기술, 지식에 적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게 전문화의 원칙입니다. 이게 사무조직화의 일반적인 원칙들입니다. 그 다음 사무의 집중화와 분산화 한번 볼까요? 집중화라는 것은 조직 내에 별도의 사무관리자와 전담 부서를 두어서 사무관리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집중화라고 해요. 물리적인 집중화라는 것은 모든 사무작업을 한 장소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물리적 집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집중화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은 관리 감독이 쉬워요. 그리고 작업량의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도 쉽고요. 그리고 부분 간의 의견 조정이 쉽습니다. 사무집행 처리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한된 인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 작업의 측정이 용이하고요. 사무 처리의 기능의 전문화, 인력 양성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작업량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사무 단위 간의 작업을 주고받으면서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 사무 처리의 획일화에 따라서 작업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감독 비용 이런 것들이 비밀 작업이 보장되지 않아요. 누가 감독하고 누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비밀 작업이 어렵다라는 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적인 집중화를 볼까요? 기능적으로 집중을 좀 시켜볼게요. 사무의 물리적 처리는 발생 장소에서 수행을 하고요. 한 사람의 사무관리자가 각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자의 자문과 협조를 해주는 형태를 기능적 집중화라고 해요. 자, 사무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면 여기서 수행하고, 대신 각 부서에 있는 사무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자문과 협조를 구해주는 상태를 기능적 집중화라고 하고요. 각 부서의 분산적 요구를 어느 정도 축적시킬 수 있고요. 각 부서마다 자신만의 비밀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무가 발생된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단점은 통합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렵고요. 설비나 처리의 기계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설비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적인 훈련이나 생산성 향상이 좀 불리한 거죠. 한 곳에서 해주면 다들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쉬운데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게 기능 집중화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 분산화 볼까요? 완전히 분산시키는 거예요. 전사적인 사무관리 없이 사무가 발생한 부서에서 그냥 사무관리자를 두어서 모든 작업을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는 형태를 분산화 형태라고 합니다. 장점은 작업 시간이나 거리 운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작업이 발생한 위치에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사기저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사무 작업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요.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조롭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사무 작업을 해당 사무 부서에서 그냥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아까 우리 기능적 분산화처럼 사무 작업의 전문화나 표준화, 사무량 측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직원의 전문화나 사무 작업의 기계화가 어렵습니다. 사무원들을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원가나 인건비 절감이 또 용이하지 않게 돼요. 이게 분산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무조직의 형태 한번 볼까요? 사무조직의 형태는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 그리고 라인과 스텝 조직, 위원회 조직, 프로젝트 조직, 행렬 조직 등이 있어요. 먼저 라인 조직이라는 것은 군대식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경영자가 명령과
권한이 이런 최고 경영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최하위자에게 직선적으로 쭉 전달되는 조직 형태를 라인 조직이라고 하고요. 군대에서 명령 전달 방식과 비슷합니다. 군대식 또는 직선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고 이해는 쉬워요. 결정과 집행이 신속합니다. 그냥 최고 경영자가 알아서 결정하면 전부 다 그냥 일사천리죠. 책임과 권한도 명확합니다. 그냥 최고 경영자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전체의 통일성과 질서를 유지하기가 쉽고요. 하위자의 조정도 쉽고요. 소기업에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상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맡겨져요. 독단적인 처사에 의한 폐단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의욕과 창의력이 저하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조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화도 결여되고 능력 있는 관리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독단적인 폐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관리자들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 스텝 조직 한번 볼까요? 자, 스텝 조직은 라인 조직의 단점인 전문화 결여에 대한 사항을 계산한 것을 스텝 조직이라고 하고요. 기능식 조직이라고 해요. 모든 일을 기능 담당의 전문가에 따라 기능별로 계획되고 수행되게 됩니다. 장점은 보다 좋은 감독이 가능하고요. 교육 훈련도 가능합니다. 상위자도 부담이 적고요.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대신 단점은 모든 권한이 다 분산돼요. 각각의 전문화, 모든 일의 기능의 담당자가 일마다 다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 분산되고 책임이 불명확해요. 전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랬는데요. 얘가 그랬는데요. 이러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통일성이나 의견 일치도 어렵고요. 관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경영 전체의 조정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라인과 스텝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의 통일성을 좀 유지하면서 전문화의 원리도 살리기 위한 스텝 조직을 좀 절충시킨 형태예요. 에머스식 조직이라고 하고요. 직계 참모 조직, 스텝제 직계 조직이라고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라인과 스텝 조직의 형태입니다. 자, 장점은 스텝 조직의 전문화 원리도 살릴 수 있고요. 지휘 명령에 대한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책임에 대한 명확성도 구분할 수 있고요. 조직의 조정이 쉽습니다. 명령계통의 조직과 참모계통이 좀 혼동되고요. 명령계통과 참모계통에 의존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사무의 통제. 자, 우리 사무의 통제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사무 조직의 형태까지만 살펴보고요. 사무의 통제 부분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